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 녹화를 제가 월요일 오후에 지금 5시에 하고 있거든요. 내일 화요일 날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방송을 하루 더 쉬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다가 오늘 월요일 날 시간이 좀 나서 방송 녹화를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하루쯤 쉬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혼자 운영하던 미준 유튜브 채널을요. 이제는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말만 해도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죠.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 무려 3개의 영상이 추가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랑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이 함께 녹화를 진행했고요. 나머지 2개의 영상은 김인중 대표님께서 2가지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우량 주식을 분석해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우량주 분석하는 영상은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정말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주식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이지만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을 먼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좀 물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그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지는 못했고요. 간혹가다 올라간 종목이 보이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타는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여기 경기 순환주라고 할 수 있는 임의 소비재 역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섹터가 대체적으로 가장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주 중에는 유일하게 구글이 플러스로 마감된 것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S&P 500의 11가지의 섹터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떨어진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4.08%나 하락했고요.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3.44, 부동산이 마이너스 3.26, 그리고 임의소비재 3.23% 하락했고요. 금융주도 2.9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요. 지난 한 주 동안은 11개의 섹터 모두 급격한 하락을 기록했다. 단 하나의 섹터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온 탑픽은 다행히 지난 한 주 동안 7종목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B2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플러스 8.52%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5.49,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2.74, 비트코인이 플러스 2.38%로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이 플러스 1.37, 비스트라 플러스 0.98, 브로드컴 역시도 0.05% 소폭으로 플러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탈렌 에너지가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했고요. TSMC가 마이너스 1.15, 메타가 일주일간 2.07%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이 마이너스 2.24, 엔비디아 마이너스 3.04, 테슬라 마이너스 3.04,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3.17, 우버 마이너스 4.40, 팔란티어 마이너스 4.79,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5.50, AMD가 5.85%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58% 의외로 좀 많은 하락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미국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61%, S&P 500은 마이너스 0.67, 나스닥도 1%나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를 다시 급락시킨 트럼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또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하면서 4일 연속 미국 증시의 하락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EU, 유럽연합에 50% 관세, 외국산 스마트폰에 25%의 관세 부과를 6월 1일까지 강행하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플, 삼성 등 모든 외국 제조사 제품이 대상이고요. 협상 지연, 불공정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의 모바일 폰에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서요.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주요 지수가 모두 0.6%에서 1%까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직격탄을 받은 애플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선물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제 내일 화요일이 돼봐야 이 분위기가 연장이 될런지는 결정이 나겠지만요. 일단은 갑자기 미국 주식이 급등하고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트럼프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 마감일을요. 7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메시지를 게시했는데요.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으로부터 50% 관세 부과 마감일, 원래는 6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월 1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화를 나한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5년 7월 9일까지 연장에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덧붙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요.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지만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U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공유했다. 그리고 유럽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협상을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X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답을 올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EU는 너무나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과의 논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6월 1일 이전에는요. EU와 합의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협상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까지 금요일 날 남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일요일 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시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확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존의 한마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 있는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예고했다가 유예하고 다시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세율은 이미 정해졌다. 협상은 없다. 이렇게 강경 발언과 함께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관세 부과가 미뤄지거나 철회되는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요. 일기 때와 똑같은 전략을 이번에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함께 미국 증시의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주가가 갑자기 확 오르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주식의 개수를 늘리면서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사면 그냥 꽉 들고 있는 게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좀 올라가면 현금을 더 가져보고요. 또 이렇게 주식이 뚝 떨어지면 현금을 좀 투여하면서 주식의 개수를 늘리고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의 최대 연기금의 투자 현황입니다. 조금은 흥미진진한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의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 이번에 애플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매수한 3개의 종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연기금이 최근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변화를 줬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미국 최대 연기금의 이름은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칼퍼스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칼퍼스는 1분기에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대신에 메타 플랫폼, AMD, 맥도날드 주식을 더 사들였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칼퍼스는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이러한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제출한 서류가 바로 13F 파일이겠죠. 칼퍼스는 5,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상 미국의 최대 연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적절하게 애플의 주식을 매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2025년 1분기에는 11%나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4.6% 하락했고요. 2분기 들어서는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 애플의 주가는 1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플러스 3.4%거든요. 따라서 1분기에 이렇게 애플의 주식을 줄인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정말 투자를 잘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관세로 인해서 애플은 조만간 가격 인상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정리하고 어떤 주식을 샀는지 한번 봐야겠죠. 칼퍼스는 1분기에 메타 주식을 57만 9,150주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 주식 수를 550만 주로 늘렸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분기에 1.6% 떨어지긴 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무려 8.8% 급상승했거든요. 따라서 메타를 추가로 매수한 것도 굉장히 적절한 결정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AMD가 나오는데요. 1분기에 15%나 하락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칼퍼스가 1분기에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3월 말 이후에는요, 7.4%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AMD는 강력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재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AMD는 또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도 발표를 했죠. 칼퍼스는 1분기에 AMD 주식을 32만 5,180주 추가 매수하면서 투자 규모를 이제 330만 주로 늘렸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칼퍼스는 1분기에 맥도날드 주식 역시도 49만 4,29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35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13F 파일 내용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과연 칼퍼스가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어떠한 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요, 단연 VOO가 가장 많은 매수 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려 2.5 빌리언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VOO는 뭐냐면요, 스파이랑 똑같은 겁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메타 플랫폼 334 밀리언 나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ABT, SYK 그리고 맥도날드가 가장 많은 매수 금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팔아버린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연 애플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1.14 빌리언 정도의 애플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매도량이 많았던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440 밀리언. 세 번째로 오라클이 마이너스 194 밀리언. 네 번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마이크론을 192 밀리언 정도 매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도가 있은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종목의 리스트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VOO가 단연 1위입니다. 지난 분기에 28.5%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7.8%를 지금 현재 VOO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위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분을 12.93%나 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38%를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0.5% 소폭으로 매도했죠. 5.02%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네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2% 소폭으로 줄였는데요. 그래도 전체 자금의 4.43%를 담당하면서 네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섯 번째는 메타가 들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마존, 일곱 번째가 버크셔 해스웨이, 여덟 번째가 브로드컴이네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연달아서 GOOGL, GOOG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GOOGL은 투표권이 있는 구글 주식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GOOG는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다. 이러한 차이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비자가 16위에 있는데요. 6.72%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위에 테슬라가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는 1.26% 소폭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1%가 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비중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최근에 미준 탑픽에 선정되었던 AMD 관련된 호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MD 주요 임원이요. 이번 주에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AMD Advanced Micro Devices의 고위 임원이요. 최근 자사 주식을 상당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서 펀더멘탈 강화와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 속에서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AM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폼 4 서류에 따르면요. AMD에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상업 책임자를 맡고 있는 필 기도가요. 지난 화요일 장내 거래를 통해서 평균 주당 113.56달러에 8,800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거래액이 거의 1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이로써 필 기도 부사장은요. 현재 AMD 주식 42,322주를 직접 소유하게 됐고요. 이는 최근 주가 기준으로 약 46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자 매수가 반드시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종종 이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내부의 확신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부자 거래를 보고 매도 현황은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도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요. 매도한다고 해서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고 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요,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커다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뭐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대학 학비를 낸다든지, 뭐 그 밖에도 자동차를 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집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을 팔아서요, 다른 주식, 내가 너무 좋게 보는 주식이 있는데 내가 AMD도 좋지만 테슬라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채가 좀 많아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때도 있죠. 자, 따라서 기업의 미래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주식을 산다는 것은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죠. AMD에 다니고 있는 임원이 AMD 주식을 사는 이유는요, 내가 다니고 있는 AMD의 미래가 너무나 좋다, 나는 지금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주가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한편 별도의 공시에 따르면요, AMD의 최고 기술 책임자 마크 페이퍼 마스터는요, 이번 달에 미리 정해졌던 룰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서 17,500주를 행사하고 매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매수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부자의 매수 움직임은요, AMD가 지난주에 6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가운데 나온 거고요. 이는 다른 긍정적인 촉매제들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부자가 뭔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외부적인 환경도 너무나 좋다는 거죠.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여러 가지 상업 계약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있는 것이 AMD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AMD 주가는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무려 62%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22% 이상 상승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내부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필 기도라는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임원은요, 지난 2월 초에도 AMD 주식을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수는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추적했을 때 유일한 내부자 거래이자 수년 만에 내부자 매수라는 점에서 매우 눈에 띕니다. 자, 여기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은 다 내부자가 주식을 판 거고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주식을 산 겁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지난 몇 분기 동안 지금 AMD의 내부자들은요, 주식을 계속 팔기만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순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자, AMD에 대해서 기대감이 내부자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특히 필 기도는요, AMD의 가장 커다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담당하는 임원이고요. 따라서 좋은 소식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주식을 샀다면 나도 조금 AMD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최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좋은 소식으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안트그룹이요, AI 학습 비용 절감을 위해서 AMD 칩 그리고 중국산 GPU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안트그룹은요, 엔비디아의 칩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다. AMD 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AMD가 엔비디아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오랜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GPU 사업은요, AMD의 2024년 전체 매출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자, 따라서 이거는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AMD가 만약에 엔비디아 시장의 1%만 뺏어오면요, AMD의 매출은 거의 5%나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 시장의 1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AMD의 매출은 50%나 급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됩니다. 자, 따라서 만년 2등 기업, 그것도 1등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기업이 AMD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만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와도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AMD는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초이스탁이 평가하는 AMD 주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5월 6일 날 초이스탁에서 매수 신호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때 주가는 100.59달러, 그리고 현재까지 수익률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80점이죠. 그렇게 되면요, 전체 상위 2%에 속하는 우량주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았죠. 따라서 저평가에 머물러 있는 주식이고요. 적정가는 156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110에서 무려 41.4%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 그리고 PEG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김민중 대표님이 우리를 위해서 추가를 하셨죠. PER은 80.3배, 그리고 PEG는 0.85배입니다. 자, 일단 PEG를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0.85라는 것은 지금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80배인데요. 이거는 포워드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포워드를 보고 싶다,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AMD의 초이스 스탁 개요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떤 걸 보면 되냐면요, 여기 아래쪽에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EPS, 주당 순이익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번 회계연도고요. 다음 회계연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음 회계연도에서 AMD는 무려 3.56달러의 건강한 어닝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83.67%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포워드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주가 110.31을 기대되는 어닝으로 나누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110.31을 찍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요. 한 주당 3.56달러죠. 따라서 나누기 3.56을 하면 됩니다. 나누기 3.56. 그렇게 되면 PER이 30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AMD의 PER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을 볼 텐데요. AMD 주식은 5월 16일 날 이동평균선의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5일이 가장 위에, 두 번째 20일이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60일이 위치하면서 순배열이 돼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은요. AMD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어닝이 발표되거든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어닝 전망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는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계속해서 홈런과 말로 홈런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1루타, 2루타, 3루타 이런 걸 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해야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분기 실적은 중국의 H20 재고 축적 덕분에 견조하겠지만 2분기 전망은 지난 2년 동안을 통틀어서 회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따라서 어닝 결과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되는데요. 실적은 너무나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H20가 수출이 막혔잖아요. 따라서 그 전에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H20 칩을 미리 사놨다. 따라서 완전히 사재기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적이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요. 역으로 얘기해서 그 얘기는 2분기에는 이 실적이 없어지잖아요. 중국 매출이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가이던스가 초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는 호퍼 세대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블랙엘이 드디어 출하되지만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예전보다 좁아졌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분기까지는 중국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2분기부터는 중국 실적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블랙엘이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생산 판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기가 2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분기 동안 중국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엔비디아가 지정학적인 긴장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다가오는 실적 발표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수출 통제는요, 수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성능이 낮은 GPU, 즉 H800,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막히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H20죠. 그러나 2025년 4월에 라이선스 제한이 변경되면서 엔비디아는요, 55억 달러의 재고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최근에 젠순양 CEO는요, 재고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용인데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매출 손실이요,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이었죠. 트럼프 행정부는요, H20가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으며 H100보다 오히려 20%나 빠른 추론 성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출 허가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사실상 H20를 완전히 금지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지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H20가 이미 팔렸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많은 업계의 전문가들은요,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 H20를 이미 비축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세계의 중국 기업이요, 무려 13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16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도록 허용한 것이 그 실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량은요, 세계 최대 컴퓨팅 클러스터인 콜로서스의 6배 이상이나 되고요. 따라서 중국의 기존 H20 칩 재고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지난 1분기에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축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도체 분석가인 클라우스 아슈엘롬은요, 지난 12월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운그레이드된 H20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전분기 대비 50%의 성장률로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H20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1월에 마감된 엔비디아 회계년도의 H20 총 판매액을 120억 달러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닝 결과를 보니까 중국 매출이 171억 달러로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1분기와 2분기에 중국 매출이 어떠했는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그 얘기는요, 1월 달에 마감된 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일 발표될 1분기 중국 매출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자, 1분기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술의 기업들은요, H20 주문에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통제되기 전에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첫 3개월 동안 160억 달러 상당의 H20 칩을 주문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전 분기의 최고치인 55억 달러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급격한 성장이다. 자, 따라서 1분기에 중국 매출은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에 최대 55억 달러의 재고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는 수출 제한이 1분기의 마지막 3주 동안만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매우 높은 월별 판매율을 시사하는 겁니다. 지금 재고가 55억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는요, 올해 첫 3개월 동안의 중국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인 171억 달러에 거의 육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 작년 1년 동안 지금 중국 매출이 171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1분기 3개월 동안 이 정도는 팔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매우 갑작스럽게 많은 중국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 따라서 1분기 어닝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아마 탄탄한 매출 그리고 어닝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가이던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지난 몇 분기 동안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좁아졌다. 2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반도체 경쟁사인 AMD로부터 MI308 수출 금지의 영향이 2분기에 가장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징후를 보았습니다. 자, AMD가 굉장히 멋진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2분기에 아마도 MI308이 생각보다는 많이 못 팔릴 것이다. 그 이유는 수출 금지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역시도 실적 발표에서 비슷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분석가들은요, QOQ는 뭐냐면요, 전분기 대비 성장을 얘기합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이 비교적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블랙웰이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규모가 확장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완전히 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웰 GPU와 구형 호포 아키텍처 간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H20 영향이 사라짐에 따라 블랙웰이 노후화된 호포 아키텍처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분기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H20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자, 그런데 가이던스를 봐야 되는데 가이던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H20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사라지겠죠. 왜냐면 4월 달부터 금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H20의 긍정적인 영향이 사라졌을 때 건전한 어닝 결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블랙웰이 많이 팔리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 블랙엘 GPU 매출이요 1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출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는요 GB200 NVL72 렉의 강력한 생산량 증가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많이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4월에 들어서야 배송 추정치가 마침내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조금씩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건 스탠리의 자료에 따르면요 1월부터 3월까지 GB200 NVL72 렉의 출하량은요 약 10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폭스콘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약 1500개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2분기에 GB200 NVL72 렉의 추정치가 4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자, 따라서 이거랑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죠. 한 달에 한 1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3을 곱하면 4500개 정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2분기에는 아마도 한 4500개 정도의 렉, 즉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는 거죠. 자, 이러한 추정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즉 4500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4500개의 GB200 NVL72를 판매하게 되면요.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은 평균 판매 단가 ASP죠. Average Selling Price를 300만 달러로 잡으면요. 매출이 약 135억 달러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HGX B200 그리고 기타 블랙엘 제품을 합쳐서 다음 분기 이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2분기에 중국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지만 블랙엘 판매가 이러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500개 아니면 그 이상을 팔았다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유일한 걸림돌은요. 공급 업체들이 그 결론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자, 밑으로 쭉 보시면요. 지금 다른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 델이라든지 슈퍼마이크로, HPE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이던스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요. 벌티브는 이제 이 렉을 만들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죠. 이거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벌티브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벌티브 같은 경우는 칩보다 앞서서 움직인다. 이 얘기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출이 앞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아마 다음 분기보다는 그 다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버티브의 보통 매출의 흐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행히 폭스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다.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한 100번은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미존 탑픽의 첫 번째 종목은 변함없이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어닝 결과는요. 그렇게 기대를 초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요.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자의 엔비디아 보유 비중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 비중이 5%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가 넘습니다. 전체 자금의 20% 이상을 엔비디아에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목의 비중이 이렇게 15%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이 줄었거든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제가 20%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화요일 증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요. 일부 주식을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화요일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식을 막 던지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급락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저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시청하실 더빙 영상에는요, 비트코인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이 너무나 좋죠.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과연 향후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떨지 전망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전략 세션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랠리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있는 분은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입니다. 매트,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본 이 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저는 이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에 80억 달러 이상의 ETF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정된 공급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동시에 워싱턴으로부터 많은 의도치 않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부가 적자를 늘리고 돈을 더 찍어내고 재정 부채를 확장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 화폐 외의 대안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상 최고치를 크게 초과할 것이며 비트코인에서 또 다른 훌륭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 줄리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죠.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만약 그것이 이번 상승의 이유 중 하나라면 말이죠. 네, 제 생각엔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부채 선호가 어쩌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30년물이 5%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삭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기했고 적자가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가 의문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자금 흐름을 추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생기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 이유죠. 왜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논리가 다른 알트코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자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세계의 디지털 금입니다. 그 블록체인은 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돈으로 널리 보유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정부,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은 매우 흥미로운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더리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솔라나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암호화폐라고 불리더라도 그것들은 더 기술적인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비슷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둘 다 대해 낙관적입니다. 투자자들은 둘 다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디지털 금이고 다른 하나는 나스닥의 새로운 버전과 같습니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또 한 번 크립토 관련 만찬을 열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코인을 직접 출시했죠. 다른 크립토 인사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무엇이 예상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암호화폐나 코인, 디지털 통화를 갖는 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더 잠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더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이건 그냥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에요. 지난 4개월간 핵심은 워싱턴 DC에서 나온 이슈들이었죠.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SEC가 반 암호화폐에서 친 암호화폐로 180도 전환했죠.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보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밈코인이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는 너무 많은 좋은 소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급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올해 초 워싱턴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만 그 소식들이 관세 이슈와 시장 불안에 가려졌을 뿐이죠. 지금은 그 긍정적인 소식들이 도약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 관련 이슈는 크립토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밈코인에 대한 질문은 종종 받지만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워싱턴 DC의 암호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예요. 이 변화가 크립토를 제도권 자산으로 가는 길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있는 이유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더 오를 겁니다.